자,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작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처방전 작성 교부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음, 즉시 응하여 한다까지 얘기했었고, 이제 응급의료 관련 쭉 있고, 자, 그러면은 어쩔 때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제 어쩔 때냐면은 의사치과에서 또는 한의사가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그 약품을 내어주는 경우에는 그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 이름, 용법 및 용량, 그 밖에 보건복지부 용어를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뭐 이건 딴 얘기구나. 다만 응급의료 상황 등 환자의 진료 상황이나 의약품의 성질상 그 약제 용기 또는 포장에 적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할 때는 그렇지 않다. 뭐 요거는 쓴 내용이 없네요. 뭐 제가 얘기했던 거 그거 그냥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의약품 정보의 확인이 있습니다. 제 18조 2항인데 제 18조 2인데 의사 및 치과의사는 18조에 따른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된다.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기서 성분, 그러니까 성분 뭐 상품 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성분이 동일한 걸 쓰고 있는 것인지. 자, 무슨 얘기냐? 아까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타이레놀이 없어야 하다. 타제놀이 있어요. 그러면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타세놀 성분이 AAP로 똑같아. 그러면 해도 되죠. 그런데 타세놀을 안 하고 이부브루펜 쪽으로 바꾸겠다. 그러면은 안 되죠. 확인을 해야죠, 의사가. 이부브루펜이라고 또 다른 성분이 있거든요. 혹은 저기 에, 우리 열날 때 주사 맞던지 먹는 거 있잖아요. 예. 뭐 그 아스피린은 이제 ASA라고 그러는데 그 아세트살리시린 엑시드 약자예요. 그래서 ASA라고 그러는데 ASA로 바꾼다든지 그러면 뭐가 돼요? 상품만 변하는 게 아니라 성분도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성분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지, 약끼리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우유도 들어갈 수 있고 주스도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혹은 약과 약 사이에서도 같이 복용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정 연령대가 금기한다든지,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약들도 있고, 또 임산부들이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약들이 있어요. 그런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는 한데 그렇고,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그래서 제1항에 불구하고도 의사 및 치과의사는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 등 의학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너무 급한 상황이라 그냥 그건 줄 알고 확인은 안 했지만 그냥 믿고 했다라든지, 그래서 사고가 나도 너무 응급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대 밑에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 19조 보면 정보 누설 금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 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작성, 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 교부 업무, 뭐 진료기 뭐 어쨌든 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여기다 줄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 함부로 환자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끔씩 연예인들 갖고 어떤 의원에서 함부로 얘기했다가 말썽 일어나고 그러죠. 어쨌든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했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뭐 그런 내용들. 자, 이제 이게 나왔는데 태아성 감별 행위 금지예요. 제20조. 요게 있는 국가가 몇 군데 없어요, 전 세계에. 근데 아직 한국도 이제 이게 거의 의미가 없어졌거든요. 태아성 감별 행위가. 의료인은 태아성 감별을 잘 보시면 됩니다. 목적입니다. 목적으로 임산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목적으로 하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알게 됐네 그러면은 아는 거죠.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된다. 의료인은 그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인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의 일부, 인부의 가족,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자 보시면은 2009년 12월 31일 법률 제9906호에 의하여 2008년 7월 31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된 2조 제2항을 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의료인이 임신 32주예요. 32주면은 4, 8에 32, 8달이에요. 애가 거의 태어날 때쯤 됐단 말이야. 태어날 때쯤 됐을 때 태아나 인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말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말을 못해야 되냐. 과거에 남아 선호 사상이 있을 때는 그 딸을 뵈면은 막 애를 떼고 그래갖고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왜 그러면 32주를 했냐. 32주 지나서 애 떼어버리면은 뭐가 돼요? 거의 살인죄에 가까운 거죠. 그거는. 예. 낙태지만 32주면 다 큰애란 말이야. 그래서 안 되게 되어 있는데 목적성이 없이 태아에 대해서 발견한 거를 말해 주는 정도는 지금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옛날 좀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목적이 성을 분간하려고 진료를 한다.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임신을 해서 자연스럽게 나중에 알게 되고 보여지게 된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다. 뭐 그렇게 좀 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록 열람에 관련된 거 보면은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 여기 쭉 보시면은 원본 포함한데 전부에 줄치시고 일부에 대해서 열람 또는 그 사본 발급 등 내용은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록을 보고 싶은 거를 요청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장이 무조건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인, 의료기관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의 내용을 확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환자 이외의 사람한테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요걸 하면서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 그러면은 옛날에 한참 전이에요. 옛날에 한 5년도 넘었죠, 벌써. 아주 옛날이었는데 그때 학생 하나가 질문을 이런 게 했어요. 아니 엄마가 내 기록을 함부로 열어볼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답이 어떨 것 같아요? 가족이면 함부로 열어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데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근데 내 부모나 자식이 부모에 관련된 정보를 부모나 자식에 관련된 정보를 함부로 열어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 결국 결론은 없어요. 암만 부모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본 껴줬는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근데 언제 했냐고. 내 느낌에 그때 1학년이었기 때문에 아마 미성년자였을 때가 것 같더라고요. 언제냐니까 고등학생 때래. 고등학생 때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지난주에도. 미성년자는 능력자가 아니라 그랬죠. 무능력자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부모가 그런 게 가능한데 성인이 된 후에는 거의 그거는 이제 불가능해요. 하려면 같이 가든지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런 내용이었었고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은 그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요거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좀비 속 형제, 자매 뭐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그 환자 본인의 동의서, 그러니까 동의서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야. 동의서와 친족 관계가 가족 증명서죠. 그걸 들고 오면은 떼어줘요. 예, 대리로 떼어줍니다. 예, 떼어준단 말이야. 그리고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고 오면 해줘요. 그러니까 환자가 해도 된다라는 그게 있으면은 증명 서류가 있으면은 해줘요. 근데 이 앞에서 얘기하는 거는 몰래 가서 하는 그런 행위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경우 환자의 배우자, 직계 좀비 속 형제자매. 자, 이제 이걸 좀 설명을 할 텐데 보시면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뭐가 되죠? 배우자.
와이프나 남편이 되겠죠. 배우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등장하는 게 직계 존속과 비속이에요. 자, 직계 존속, 비속이 있는데 직계 존속은 존비속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를 기준으로 위아래를 의미하는 게 직계 존비속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해서 촌수가, 아니,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위냐, 나보다 아래냐, 이거를 나누면 되는데, 직계 존속은 쉽게 해서 아버지, 어머니, 뭐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나를 대상으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직계 존속이에요. 직계 비속은 내 자식들이란 말이야. 내 아들, 딸들, 이런 사람들이 직계 비속입니다. 그래서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 자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 관계임을 나타내는 가족 관계 증명서 등을 첨부하면은 해준다. 만약에 존속이 없으면 비속이 하고 비속이 없으면 형제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것들은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 민사소송법이나 뭐 병역법 이런 거는 특별한 내용이니까 쫙 넘어가도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이거는 뭐 그 국방부에서 뭐 자료 필요하다 그러면 넘겨줘야 되고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중요한 것만 찝을 게 너무 많으니까. 진료 기록의 송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것 같은 경우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뭐 쭉 돼 있죠. 여기 보시면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동의를 받아서 그 요청에 응하고,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 동의 없이 한다. 어쩔 때만 응급 환자일 때는 동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진료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첫 번째는 당연히 환자 본인이에요. 환자 본인한테 허락을 받고 다 하는 거야. 모든 게. 이 상황에서 일어나는 게. 그렇게 다 정리해버리면 돼. 두 번째, 그런데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뭐 죽었거나 그랬을 때는 배우자라든지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이나 뭐 이런 식으로 그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 있죠. 배우자는 혈연 관계가 아니구나. 자, 그런 식으로 있는 가족들이 그것을 대리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심플해요. 그런데 만약에 갑자기 사고로 실려 들어가고 가족도 찾는데 가족이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당장 무엇인가 이건 수술은 아니지만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응급실에서 봤던 상황을 더 큰 병원으로 옮겨줄 때 동의를 받고 해줘야 되는데, 응급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냥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얘기한 내용들이 다 그런 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중요한 것만 할게요. 많아.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등장하는 게 권리하고 의무입니다. 권리, 의무. 여기서 권리와 의무는 누굴 뜻할까요?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뜻할까요?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를 뜻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권리와 의무는 당연히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겠죠. 이건 의료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환자보호법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의료법이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어떠한 권리가 있고 어떠한 의무가 있느냐.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빚이나 빚을 진 사람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채권이니 채무니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쉬워요. 예, 채권, 채무 뭐 어려운 헷갈리는데 이런데, 그러면은 돈을 빌린 사람이 채무자입니까? 채권자입니까? 채무자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란 말이야. 자, 무슨 얘기냐? 채권할 때 권리예요, 권리. 채무할 때 무자가 의무할 때 무자란 말이야. 그러면은 돈을 빌린 사람은 어떤 의무가 있죠? 돈을 갚을 의무가 있죠.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내가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에서는 권리와 의무가 따릅니다. 그러면 의료인들도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의료인들도 무조건 의무만 있는 게 아니야. 앞에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진료기록부 등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상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에 진료에 관한 기록,
을 갖추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을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다. 자, 그래서 그 의료인들은 의사가 이제 주가 되는데 간호사도 마찬가지고 기록하고 서명해야 돼서 기록 서명. 그러면 기록과 서명은 권리입니까? 의무입니까? 의사나 의료인들의 권리예요, 의무예요? 의무죠. 잘 알아두세요. 이건 의무란 말이야. 이런 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의사들은 진료기록부 등에 따른 뭐 전자의무 기록을 포함하여 쭉 되겠어. 보건복지부를 정하는 따라서 어떻게 한다? 보존해야 된다. 의무예요, 권리예요? 의무죠. 네, 의료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의무 기록이라든지 진료 기록부를 어떻게 돼요? 기록하고 서명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거짓말로 하거나 추가 기재, 그러니까 내가 고치거나 수정하거나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의무예요, 권리예요? 의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의무잖아요. 이건 내 권리가 아니잖아.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 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고 고시된 의료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심플하게 요약해서 보면은 뭐예요? 진료기록부 하나라고 치면은 여러 가지 기록물에 대해서 의료인들은 기록하고 서명하고 보존하고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되는 뭐가 있다?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반대로 의무하면 권리를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아직 의사들의 의무만 나왔잖아요. 의료인들의. 그냥 반대로 환자들한테는 어떤 권리가 있어요? 의사들이 그 진료 기록을 제대로 기록을 했고 서명을 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는 거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면 환자는 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떠한 처벌을 내리게 하는 걸 부탁할 만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방이 같이 가는 거예요, 쌍방이. 그다음에 전자의무 기록.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 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 전에 종이로 했었던 진료기록부나 의무기록을 EMR이죠. 일렉트릭 이제 메디컬 리코드 EMR로 작성 보관할 수 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 의무 기록을 안전하게 관리 보존, 여기서도 역시나 관리 보존하는 데 필요한 뭐가 있어야 된다?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시설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종이가 아니라 전자의무 기록 어떠한 파일로 보관하더라도 어떠한 서버라든지 어떠한 규정에 맞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 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함부로 보거나 누출, 변조시키고 훼손시키면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추가 기재, 함부로 고치지 말라는 거예요. 고치면 안 된다. 고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 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 시스템 뭐 이거 쭉 돼 있죠. 준수를 권고할 수 있는 뭐가 있다?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 권리를 갖고 있어요? 여기 앞에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니네가 잘 관리를 해라 하고 명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뭐 쭉 보시면 되고요. 자, 보건복지부 장관, 이거 여기서 전자의무기록에 표준화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리에 관련된 설명이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고 그러니까 거짓말이 들어간 거 당연한 얘기예요. 이러면은 취소할 수 있는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 그다음에 진료정보 침해 사고의 통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사나 병원장들은 전자의무 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 행위, 쉽게 하면 전자적 침해 행위는 해킹 행위입니다.
해킹 행위로 진료 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 마비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저는 해킹 사고예요. 사고, 진료정보 침해 사고라고 하지만 우리가 쉽게 하는 얘기는 해킹 사고예요. 그러니까 발생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여기다 줄치시기 바랍니다.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해야 돼요. 하루 있다 통지한다든지 이틀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즉시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하지 않았다면 뭐예요? 처벌을 받겠죠. 즉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관계된 사람, 병원장이라든지 의사들은. 자, 그래서 침해 사고의 통지를 받거나 해킹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한다. 누가요? 보건복지부 장관도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무가 있죠. 내가 받으면 그것을 행정기관에 통보해야 된다라는 의무에 관련된 이야기였고, 자, 진료정보 침해 사고의 예방 및 대응이에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게 자 보죠. 본조 2019년 8월 27일 날 신조됐고, 이것도 2019년 8월 27일 날 새로 만들어졌고, 2016년도에 만들어졌고, 2018년도에 만들어졌죠. 이건 2019년도에 만들어졌고 신설이 됐죠. 자, 무슨 얘기예요? 과거에 종이로 쓰던 게 지금 거의 다 이제 EMR이나 이제 전자 시스템을 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 해킹 사고에 관련된 그 조항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세상이 변해가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료정보 침해 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누가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음과 같은 1, 2, 3, 4, 5를 해야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는 걸 보여주죠. 진료정보 침해 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전파, 예보 및 경보, 그리고 침해 사고에 대한 긴급 조치 이런 거. 이러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리고 전자의무 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 행위의 탐지 및 분석 행위. 그 밖에 뭐 진료정보 침해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뭐 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라는 사항이 등장을 해요. 제23조의 5에 보시면은 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 이건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몇 개는 좀 개정되긴 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 이제 무슨 법인이라 이제 아시겠죠? 비영리 법인이었죠. 비영리 법인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의료법인 대표자. 자,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자, 의약품 채택은 뭐예요? 누구로부터? 의약품 공급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굽니까? 의약품 공급자. 예, 제약회사가 될 수도 있고 약품을 도소매에서 파는 그런 공급업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의약품을 어쨌든 나한테 공급해 주는 거. 무조건 제약회사는 아니에요. 예, 커다란 도매에서도 하거든요. 그런 거를 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채택 이게 가장 핵심이죠. 예를 들자면은 의사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네들 타이레놀 쓰지 말고 타제놀을 써라. 동일한 AAP 제품 아니냐. 우리 게 훨씬 싸다. 대신 하나당 너한테 얼마 떼어줄게. 만약에 이런 약속이 있었다. 그러면 의사들이 그거를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의약품을 채택하는 힘을 누가 지니고 있다? 이건 주치시대 의사가 지니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어떤 의약품을 쓸 건지에 대한 그 결정권을 의사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의사의 힘이 가장 셉니다. 약사가 지니고 있잖아요. 약사는 의사가 쓴 처방대로 줘야 돼. 그런데 만약에 한국 시스템이 상품명이 아니라 성분명으로 진행이 된다라면은 누가 힘을 갖고 있어요? 약사가 힘을 갖고 있죠. 의사는 뭐야? 단지 그것에 대한 성분만 써주면 돼. AAP, ASA, 뭐 이런 뭐 이부브루펜이란다. 뭐 그런 식으로 써주면은 AAP 중에서 약사가 원하는 약을 갖다 쓰면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약사들이 막 그때 데모하고 그럴 때 성분명으로 해라. 약은 약사가 전문가다. 왜 의사가 함부로 상품명을 갖다 쓰냐. 약사들 말도 일리가 있죠. 그런데 결국은 서로 간의 의약품 채택의 파워, 힘싸움이에요. 근데 의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채택은 의사가 해요. 한국에서는. 다음에 처방유도. 처방유도는 요거를 사용하게 이렇게 교묘하게 하는 거죠. 가장 많이 처방을 유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기 뭐 소화제 같은 거예요. 그런 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약품마다 소화제를 끼워 집어넣는다든지 유산균 약을 집어넣는다든지 요런 거 이제 많이 해요.
실제로. 예. 의료인들이. 돈 받고 한다기보다 그 약 써 달라고 해요. 써 달라고 해서 써 주면서 대신 어떠한 커미션이 들어오겠죠. 거래 유지, 계속 우리 약 써 주세요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자 요런 거 해 달라고 하면서 공짜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나 아니면 의약품 그 도매 회사의 영업사원이라고 치면은 맨입에 "저희 제품 써 주세요." 그러면 써 줄까요? 안 써 주죠. 무엇인가, 그러니까 뭐 뇌물이 아니라 무엇인가 혜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제공될 때 여러 가지가, 실제 저는 현실을 얘기하면 여러 가지가 제공이 됩니다. 뒷돈이 오가는 경우는 과거에 너무너무 많았었고, 돈을 직접 주지 못하기 때문에 물건을 대준다든지, 예. 약을 뭐 100 박스를 계약했는데 뭐 150 박스를 준다든지, 아니면 100 박스를 하면은 뭘 주죠? 바카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막 마시는 강장제 같은 거 그냥 주고. 약국 가면 왜 그거 공짜로 주는 줄 아세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저희 고모가 약국을 했었거든요. 가면은 맨날 그 노란색 그거 있잖아요. 그 그 레몬 맛 나는 가루, 그거 하고 이렇게 바카스가 맛있었어요. 그 카페인 많으니까 먹지 말라고 고모가 한 개 이상 먹지 말라고 맨날 애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가면 고 먹는 맛에 고모네 그 약국 놀러 갔거든. 그 왜 그 막 그러냐, 막 우리 집에도 막 쌓아 놓고 먹고 그랬어요. 공짜예요. 음. 이 약 써 주면은 이거 그냥 주는 거야, 곁다리로. 네. 실제로 많았어요, 물품. 그리고 편익. 편익은 뭐냐 그러면은 뭐 이거 쓰면은 뭐 편익, 그러니까 쭉 얘기할게요. 편익, 노무, 편리함을 주고, 뭐 약국 일이나 병원 일을 청소를 하는데 도매상 직원이 와서 병원 청소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약국 짐을 나른다든지 병원 짐을 나른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노무죠. 그러니까 공짜로 노be 부리듯이 직원을 갖다 쓰는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 그리고 뭐 편익을 준다든지, 뭐 우리 제품 쓰면은 뭐 어떠한 뭐 편리한 뭐를 뭐 대준다든지, 뭐 이런 거 있고, 향응, 뭐 그 밖에 경제적 이익, 뭐 이런 거는 많습니다. 지금도 좀 하는데, 제 아는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하는데, 그 제약회사 카드를 줘요. 아예 원장한테 준 다음에 그 사람들이 밥 먹고 뭐 하는 거 그냥 회사 카드 쓰게 해 줬단 말이야. 내 돈 안 쓰고 그냥 회사 카드 다 쓰게 해 놔. 그러면 그런 거 자질구레한 거 제약회사 돈 쓰고, 대신 제약회사는 약품을 주는 거야, 약품을. 그래도 제약회사가 남으니까. 뭐 고런 식의 것들, 이런 게 경제적 향응이에요. 이런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을 하여금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제 의료법 제23조 5에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견본품을, 근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법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견본품이다, 샘플이다 이렇게 하든지, 혹은 의사들이 많이 학술대회 세미나 같은 거 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지원하겠다. 세미나를 꼭 골프장에서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런 돈 다 되죠. 임상시험 지원이다, 제품 설명회다, 대금 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이다. 여러 가지 이유는 많아요. 이런 걸 하면 또 안 걸리거든요. 보시면 경제적 이익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죠.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은 봐준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다른 방식으로 취해서 하긴 합니다. 자,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서 제조업자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받으면 안 돼요. 하지만 실제로는 뭐 샘플이다, 혹은 학술대회 지원이다, 뭐 제품 설명이다, 임상시험 지원이다, 비용 할인이다, 집한후 조사 행위다, 이런 스타일로 여러 가지로 묶어갖고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뭐다? 그 법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좀 애매하죠.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 제23조의 5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 주에 24조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딱 그 시간 내에 들어와서 봐야지만 인정이 되는 거니까 지정된 시간 내에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출석이 인정됩니다. 자, 수고하셨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다음 주에 학교 오는 거 아닙니다. 다음 주에도 역시나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합시다. 예, 다음 주에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